네, 안녕하세요. 권순욱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오지 못하셨지만 온라인으로 강의 들어오신 여러분들도 정말 반갑고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좀 되게 좀 조용히 살고 있는 편인데요. 예,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예,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기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공적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노력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할 거예요. 그 인간이 살아있는 한. 네. 그 사람은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 김찬식님부터 해서, 예, 역전의 용사, 예. 그리고 우리 백총재도 있고 많습니다. 예. 우리를 넘어서야 돼요. 예, 넘어서지 못하면 정치권에서 못 살아남을 거예요. 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는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란 책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링컨 미국 대통령을 존경을 했는데 왜 링컨일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해답 속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에 그리고 퇴임한 이후에도 했던 모든 그 정치 역정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이 속에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노무현 대통령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학습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고 나면 나머지 대통령께서 그 현직에서 하셨던 각종 정치적 행위들, 발언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이제서야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강의가 나중에 동영상으로 이제 배포가 되기 때문에 그때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제 소개를 원래 안 하고 살다가 이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부끄러운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법률신문 파이낸셜 뉴스에서 법조팀장을 했고요. 그리고 정치웹진 서프라이즈 편집장을 지냈습니다. 여기서 우리 역전의 용사 김찬식님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예.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참여정부 평가 포럼 우리 안희정 씨가 했던, 예, 이제는 그냥 안희정 씨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홍보분과위원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법무법인 광장이라는 곳에서 대외협력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신 이후에 민주주의 2.0 홈페이지 구축 작업에 영광스럽게도 참여해서 대통령님하고 함께 일을 하게 돼서 참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 대중교양서 진보의 미래 집필하실 때 제가 그 멤버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저 명단이 바로 진보의 미래 집필을 위한 그 팀 구성원들입니다. 제일 위에 우리 대장님 노무현 딱 대장님 계시고 그 밑에 뭐 이렇게 쭉, 예, 계시죠. 예. 네, 참 추억의 이름들이 많습니다. 예, 각각 이제 다 뿔뿔이 지금은 흩어진 상황입니다. 예. 시간의 힘이죠. 예.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해지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또 제가 이상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저기 김성환 지금 현 국회의원, 예, 요번에 뭐 큰 자리 하나 맡았더라고요. 정책위 의장인가? 예, 큰 자리 하나, 우리 위대한 이재명 당수님으로부터 좋은 자리 하나 받으셨던데, 예, 저분은 제가 이상하게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 돌아가신 다음에 노무현재단 홈페이지 편집위원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금원 회장님이 출자해서 만든 연구소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서 진보의 미래 상권 기획팀장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안희정 씨 또 예, 제가 뭐 좀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기획위원도 했었습니다. 예, 참 별걸 다 했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스토마토에서 정치부장하고 증권부장하고 그리고 이투데이에서 자본시장부장, 사회부장 했고 정치신세계 UEC 대표를 했고 현재는 미디어토마토에서 컨텐츠 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미디어토마토는 여론조사로 이렇게 많이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저희 하는 게 많습니다.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아이고 여론조사 때문에 선관위에서 자꾸 시비를 걸어가지고 혼을 한번 낼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예. 뭐 여론조사도 하고 저는 지금 뉴스 포탈 네이버하고 다음이 장악하고 있는 포털 시장에서 조금은 이제 좀 깨끗한 뉴스 중심으로 이렇게 독자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포털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론조사 관련해서 설문 전문 어떤 그런 앱도 지금 만들고 있고 뉴스레터 서비스 제가 이제 8호까지 발행했나요? 혹시 받아보시는 분 계신가요? 8호까지 했죠? 예.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혼자 다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뭐 이런 뭐 디자인 양식 이런 거는 우리 직원들 도움을 받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고 있고 제가 정말 공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가진 정치색을 최대한 나름대로 빼고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뉴스를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나온 모든 뉴스레터 중에서 가장 제 모토는 뉴스를 뛰어넘는 뉴스레터를 예. 그리고 뉴스보다 매력적인 뉴스레터 뭐 이런 컨셉을 가지고 남들과 좀 다른 차별적인 컨텐츠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제 소개 아직 남았네요. 예. 제가 그 집필에 참여한 책입니다. 이거는 내 마음속 대통령은 2009년 9월 10월입니다. 2009년 10월에 그 노무현재단 출범할 때 출범할 때 이제 출판을 해가지고 그 재단 출범식을 성공회에 대해서 개최를 했었는데 그날 현장에서 첫 책들을 현장에서 판매하고 했던 책인데요. 이건 대통령님 서고 과정을 모두 기록을 해놓은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그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서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라는 동호회를 만들어서요. 그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 수사 당시에 정말 전담 마크맨을 언론사 하나씩을 붙여가지고 각 언론사에서 쏟아내는 노무현 대통령 관련 기사를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모두 정리해서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김경수 당시 비서관이 추가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뒤에서 이제 소송 준비하셨던 다양한 비공개 기록이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정리를 한 책입니다. 이 책은 역사적 사료 가치가 굉장히 큰 책입니다. 시중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비공개 기록이 이 내 마음속 대통령 속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예. 이 책을 보시면 소중한 자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쓰셨던 편지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예. 제가 기획을 해서 이런 거를 해보자 제안을 했고 그래서 뭐 김종민, 뭐 양정철, 윤태영 등등등 붙어가지고 작업을 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측의 진보의 미래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참여했던 책인데 이 안에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 안에는 제가 쓴 글도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영광스럽죠. 영광스러운데 대통령께서 살아 계셨다면 제가 이 책을 집필했을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필 회의할 때 김경수 비서관이 대중적 글쓰기는 제가 일반 교수들 아까 명단 보셨지만 다 교수들이잖아요. 그 교수들보다는 제가 낫다고 해서 저를 추천을 해줘가지고
살아 계셨으면은 저는 지금 아마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서 대통령님을 도와서 열심히 그냥 자료 정리하고 책 쓰고 뭐 그런 거를 아마 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 운명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3권의 책을 썼는데요. 2011년도에 우리들의 대통령 노무현, 이거는 아동용 도서로 썼습니다. 뭐 그냥 막 추켜 세우는 그런 책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을 이거는 거의 역사책이에요. 이 책은 솔직히 말해서 성인들도 여기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90%는 저는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과정도 있고 그 이전에 대통령께서 그 정치적 좌절을 왜 겪었는지, 누가 배신을 때렸는지 그런 명단을 하나하나 칠판에 떠든 사람 이름 적듯이 하나하나 기록을 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워낙 방대해가지고 양을 나중에는 엄청 날려버리고 축약했는데도 이 책이 거의 600 몇 페이지 되는 정도로 두꺼워서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을 안 사놓고 안 읽으신 분들이 90%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2022년 원래 이제 대선 앞두고 제 이름이 아닌 가상의 이재명 연구회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연구회를 제가 연구회 이름으로 이재명 허구의 신화라는 책을 제가 펴냈습니다. 왜냐? 혹시라도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정치보복 당할까봐. 근데 사실 어차피 이렇게 해도 됐으면은 이거 찾으면 절 찾죠. 왜 못 찾겠습니까? 이 책은 이재명이 뭐 도덕성이 형편없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덕성 그렇지만 일 잘하지 않냐 막 그러는데 그 일 잘한다는 게 전부 거짓말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를 진짜 하나하나 다 팩트 체크해가지고 다 정리해놨어요. 대표적으로 무슨 공공산후조리원, 이재명이 임기 중에 공공산후조리원 한 개도 안 지었어요. 그래서 뭐 또 그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낙연 총리가 전남도지사 시절에 뭐 1호를 만들었다. 아니 그것도 팩트 아니에요. 이낙연 도지사는 국내에서는 3호입니다. 3호. 예, 1호는 따로 있습니다. 서귀포. 예, 제가 다 알아요. 제일 먼저 질 지으려고 했던 곳은 민주당 소속도 아니고 저쪽 보수정당 쪽. 예, 저기 송파구 그때 박인수 구청장인가? 예, 저쪽 하여튼 한나라당 쪽이에요. 거기서 제일 먼저 짓겠다고 선언을 했고 제일 먼저 지은 거는 서귀포, 그 다음이 송파구, 그리고 전라남도 이낙연 총리 도지사 시절에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이재명은 단 한 개도 안 지었어. 단 한 개도 안 지었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취임하고 나서 준공식에 간 게 있어요. 여주공공산후조리원. 근데 그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때 건물을 완성을 했지만 그 업적은 누가 시작했냐? 남경필. 예, 이런 거. 근데 페이스북에 내가 그거 사실 선관위에 고발하려다가 내가 직접 하려니까 좀 그래서 안 했는데 페이스북에 자기가 지었다고 썼더라고요. 나는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설마니 그걸 그렇게 자기가 지었다고 얘기를 할까 했더니 진짜 그렇게 썼어. 너무 놀라워서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책에는 거의 그 이재명 칭찬하는 모든 그 정책들을 제가 다 싹 발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남의 거 슈킹한 거, 그리고 없는 거를 지어낸 거, 그 다음에 예, 하여튼 핵심 두 가지죠. 남의 거 슈킹한 거, 없는 거를 만들어낸 거. 이 두 가지 핵심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과대 포장해 준 거. 예. 언론이 과대 포장한 거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도 있습니다. 재활용. 이미 옛날부터 해오던 거를 마치 자기가 새로 하는 것처럼 재활용하는 것도 있고, 예. 다양하게 이 책 읽어놓으면 진짜 이재명학 박사학위 까지는 못 가더라도 아니요. 그 박사 정도 석사는 될 수 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입니다. 이게 2000년 4월 총선입니다.
왜 2000년 4월 총선이냐? 노무현 대통령이 링컨을 만난 때가 이때입니다. 예. 가장 큰 좌절을 했을 때죠. 좌절을 했을 때인데 가장 큰 용기를 얻고 내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지, 정치적 목표를 확고하게 설정하던 때가 바로 2000년 4월 총선입니다. 이 총선 낙선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선거 바로 전날, 예, 선거 바로 전날 이제 선거 유세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 이제 마지막 유세하고, 예, 우리가 승리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이렇게 패배했죠. 여론조사에서도 앞섰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크게 졌습니다, 사실. 예, 크게 졌어요. 이 정도면 되게 크게 진 거죠. 그래서 정말 큰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힘들지만 결국은 제일 좋은 게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고, 그래서 고생 좀 더 하고 갑시다. 예. 그리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많이 와닿아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또 하겠지. 이게 바로 그 우공이산. 예? 어리석은 자가 산을 옮긴다. 우공이산. 거기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공이산의 교훈은 그거 아닙니까? 정말 산을 그냥 흙을 퍼날라서 산을 하나 옮기겠다는 건데 그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공은 그러죠. 내가 아니면 대대손손 퍼나르면 옮길 수 있다. 근데 사실 그건 맞죠. 대대손손 퍼나르면 퍼날라서 산 하나 옮길 수 있죠. 예.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네. 패배한 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거는 그래, 내가 살아생전에 못하지만 이걸로 게임이 끝난 거 아니야. 내 후세대가 이어서 계속할 거야. 얼마나 끈질긴 싸움입니까? 저도 그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싸움 안 끝났다. 니들이 이긴 것 같지만 아직 안 끝났다. 우리 관뚜껑 닫기 전까지 한번 가보자. 그때까지 안 되면 뭐 내 자식들이 또 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현실에 패배한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데 굉장히 힘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 퇴임하시고 민주주의 2.0 만들었을 때 필명이 무엇이었냐? 바로 노공이산입니다. 예. 노공이 산을 옮긴다. 예. 노공이산. 그래서 울분이 소낙비처럼, 예? 울분이 소낙비처럼 내렸죠. 그날. 예. 울분이 소낙비처럼 내렸고, 부산 시민들을 향한, 막, 비난이 폭주했죠. 예.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 몰라서 유권자들을 막 욕하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국민 개돼지론, 뭐 국민 개 땡땡론, 뭐 이런 거 저도 옛날에 했는데 이게 참 어리석은,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 정말 세월이 지날수록 그게 진리에 가깝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탓하고 앉아서 될 일이 하나도 없죠. 예. 아니, 표 가진 사람들인데 표 가진 사람들 욕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나름대로 저 이재명 찍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다 이해를 합니다. 예, 존중해주고 박근혜 찍은 사람들 저 다 이해를 해줍니다. 이명박 찍은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욕하면 안 된다. 각자 나름대로 선택 기준이 있었을 것이고 그 선택한 건데 왜 그 선택을 가지고 욕을 먹어야 되느냐? 왜 뭐라고 이명박 찍었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박근혜 찍었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윤석열 찍었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이재명 찍었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예. 예. 이거는 진심으로 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자세가 관용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 예. 논쟁과는 별개의 영역이죠. 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해단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건 다 적어놓고 봐야 될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인간 역사가 수천 년 내려오는 동안 사람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 증오를 증폭시켜 좋은 결과가 난 일이 없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판단에 대해 누구에 대한 원망이나 증오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역사적 관점을 갖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 엄청난 통찰력, 자세, 저는 되게 진짜 이런 게 되게 존경스럽고 제가 존경하는 것만큼 저도 그렇게 이 사람들의 각 개개인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심을 갖고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대적 정치로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그 정치인들하고 싸웠죠. 예, 싸웠는데 제가 돌아보건대 그 싸움이 제가 되게 준비가 안 된 싸움이었다. 서툴러서 제 싸움이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는 적대감과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는 그 부분을 제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뒤돌아서서 보니까 제가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는 부분이 내가 그때 정말 준비가 안 된 싸움을 했구나. 되돌아가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라는 이런 개인적인 후회와 반성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부산 시민들 비난이 막 쏟아지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글을 쓰셨어요. 4월 28일 시사저널 기고문 내용의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승리니 패배니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누구와도 싸운 일이 없습니다. 상대 후보와 싸운 일도 없고 부산 시민들과 싸운 일도 없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할 목표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을 뿐입니다. 예. 내 싸움이라는 거죠. 내 싸움. 네. 내가 누구 상대하고 누구 이겨먹으려고 싸우는 게 아니다. 내 싸움이다. 이건 내 갈 길을 가다가 내 뜻대로 안 됐을 뿐이지. 그러니 부산 시민들을 향한 비난을 멈춰달라. 예. 자, 그런데 어쨌든 패배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때 이렇게 패배하고 나면 이제 앞이 막막한 상황이었죠. 노무현 대통령 이때만 해도 이제 국회의원 1988년부터 92년까지 4년 딱 하고 나서 또 이제 무관 생활을 하다가 1998년에 이명박이가 아웃되면서 이명박이가 아니고 이명박이 맞나? 예. 예,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이명박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명박이가 그때 꼼수 사퇴를 했던 거 기억이 나네요. 이게 원래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면 자격정지가 돼요. 자격정지가 보통 붙어요. 자격정지 10년 뭐 이런 게 붙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정치 활동을 못 해. 그래서 이명박이가 어떤 꼼수를 썼느냐? 지가 그냥 사퇴를 해버린 거야. 당선 무효를 받기 전에 자진 반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에서 자격정지 뭐 이런 게 그 판결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반납을 해버리니까 하여튼 그 선거가 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명박이가 2002년도에 서울시장 선거를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그런 자격정지를 피하는 꼼수 사퇴를 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머리가 참 진짜 그런 쪽 이렇게 잔머리 쓰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되게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근데 잔머리는 최후에는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잔머리는 끝이 안 좋아요. 잔머리는. 그 이명박에 못지않은 사람이 지금 민주당에 있죠. 제가 보기에는 더한 사람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그 캠프도 엄청나게 낙심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링컨을 만났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패배하던 날, 그날 밤에 링컨 연설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때 깊은 감명을 받고 마음을 이렇게 다시 다잡는. 예. 그래서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김구가 아니라 링컨인가? 보통 우리나라 정치인들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은 김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링컨을 만나기 전까지 김구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사람을 바꿨다. 왜? 돌아보니 김구는 남북 분단도 못 막아내고, 네? 결과적으로는 못 막아내고 정치적으로도 패배했습니다. 예. 김구 역사도 들여다보면 되게 판단 미스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북 분단 그때도 이미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었지만 결국 그 분단을 막아내지도 못했고, 그리고 재헌 국회를 만들 때 선거 보이콧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선거 보이콧을 할 게 아니라 들어가서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아차하고 그 다음에 선거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들어갔는데 이미 늦었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암살당해서 서거하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아니 그래 정의 좋은데, 정의 외치는 거 좋지만 승리하지 못하는 정의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예? 승리하지 못하는 정의가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보니까 링컨을 보니까 남북전쟁을 통해서 미국 이 연방이 해체되는 것도 막아냈어요. 분열도 막아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승리했어. 대통령 당선되고 해가지고 남북전쟁도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의가 승리한 거 아니냐. 그러면 야 이거는 정말 정의가 승리한 역사를 보여준 사례가 링컨 아니냐. 나도 링컨처럼 살아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김구는 정의가 패배한다는, 그래서 이 약간 패배주의에 익숙한, 우리 한국 사람한테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정의롭게 살면 뭐해? 우리 맨날 지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했던 분들,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분들 중에 소수, 이재명 현 당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그 소수가 사실 그런 상황이 있죠? 그동안 연전연패했지 않지 않습니까? 정의가 승리하지 못한다는 그 사례, 그거를 지금 경험을 뼈저리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싸움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 정의가 패배한다는 이 우리 한국 사회에 주어진 어떤 패배의식, 이게 지금 그 상징이 되어버렸다. 근데 링컨은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김구를 뛰어넘는 대안이 나와야 된다. 그 대안이 누구냐? 그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 본인입니다. 내가 그 대안이 되겠다. 예. 자, 그러면 그 연설문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그 재선에 성공한, 링컨이 재선에 성공한 다음에 그 취임식 연설 내용의 일부입니다.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발췌해 놓은 거를 제가 또 옮겨온 거예요. 양측, 그러니까 남북이죠. 양측은 모두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느님에게 기도하며 서로 상대방을 응징하는데 신의 도움이 있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남이 흘린 땀으로 자기 빵을 얻는 자들이 감히 정의로운 하느님의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를 심판하지 않도록 합시다. 남북 어느 쪽의 기도도 신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진짜 대단하죠. 이건 북쪽이 이겼지 않습니까? 이겼지만 링컨이 전쟁 승리자예요. 승리자인데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자니, 뭐 우리가 승리했니, 남군이 패배했니, 이런 얘기 샤론 마우스, 예? 입 닥치라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닌데, 우리 그동안 싸웠던 게 서로가 지금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저놈들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응답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앞부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적대감과 증오를 불러일으켜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그거 지금 링컨이 그걸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문장을 특별히 발췌해서 책에 여러 군데 옮겨놨어요.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저작한 세 군데 정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장을 되게 좋아해서 우리들의 대통령 노무현에도 이 문장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링컨 대통령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16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상고 출신 변호사고 링컨은 복학으로 변호사가 됐습니다. 무지무지 가난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실패했던 경력도 똑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초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재선, 이게 전부예요. 나머지 계속 낙선. 그리고 당선. 근데 링컨은 실패가 사실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심하죠. 예. 끊임없는 실패의 연속이에요. 왜 링컨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뒤에 이제 나올 텐데요. 1846년 하원 의원 당선되고 나서 15년 동안 백수로 살았죠. 15년 동안. 그리고 한 방에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싸움의 목표도 똑같습니다. 분열을 막아내기 위한 싸움, 통합주의자. 그리고 두 분 다 비극적으로 돌아가셨다는 거.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표피적인 공통점이고 실제 닮은 거는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 정치적으로 추구했던 목표,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떤 정치 행태 이런 것들이 너무나 흡사하다. 그리고 저는 이 노무현이 만난 링컨을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다시 한번 또 읽게 됐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자기 운명을 예감한 책. 이게 2000년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요.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들 대선 출마 선언 아시죠?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한 번도 정의가 승리하지 못한 그 역사 막 불후의 사자를 막 토하는 그 연설하는 날이 바로 이 책 출판 기념회였습니다. 예. 그 행사의 공식 명칭은 대선 출정식이 아니고 노무현이 만난 링컨 출판 기념회가 공식 명칭입니다. 이 출판 기념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운명을 되게 예감을 하고 있는. 왜냐하면 링컨이 처했던 상황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예, 너무나 비슷해요. 이쪽 저쪽으로 협공당하는 거. 예, 내부에서도 공격당하고 바깥에서 공격당하고 이렇다고 공격당하고 저렇다고 공격당하고 언론에 또 굉장히 무자비한 공격 또 비슷하고 비슷한 게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링컨 이야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전공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열심히 책을 읽고 한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넘어가는 거는 제가 주제넘게 떠들지 않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분열의 원인은 바로 노예제에 있습니다. 이 흑인 문제하고 또 연결되어 있죠. 이 문제는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인들이 링컨을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대통령 1위가 링컨이에요. 링컨이고 2위가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그리고 3위가 뉴딜 성공시킨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렇게 1, 2, 3위거든요. 부동의 이 자리는 순서는 거의 안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조사를 계속 하는데도 순서는 거의 그대로인데 왜 링컨이냐? 바로 이 노예제 역사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혹자는 그냥 무조건 링컨이 노예 해방을 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링컨을 깎아내린 쪽에서는 알고 보면 링컨은 노예 해방주의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저 사람 뭐 진보인 줄 알았더니 신자유주의자였어 뭐 이렇게, 또 한쪽에서는 저 우파인 줄 알았더니 빨갱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 노예제 문제가 바로 앞에 제가 링컨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계속 낙선을 거듭한 이유가 바로 노예제 문제에 대해서 선명한 사이다 발언을 안 해서예요. 예. 그냥 악랄하게 그냥 노예 전면 철폐하라 막 이렇게 화끈하게 외치던가, 아니면은 남부처럼 아예 노예제 철폐에 반대하던가. 근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서 있는 게 어정쩡한 중간이 아니고 노예제 철폐를 하는 건 맞아. 해야 돼.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분열이 되어서는 안 돼. 그래서 최대한 설득하고 타협하고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노예제 철폐에 동의하게 만들어서 순리에 맞게 해야 돼.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화끈하지 않은 거죠.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노예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타협적인, 그리고 심지어 이 남북 전쟁에 대해서도 노예제 때문에 미 연방이 깨지고 남북이 분열되는 상황이라면 노예제 폐지를 포기하겠다는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저거 노예제 폐지론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링컨의 정치 행위를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교조주의가 안 된다는, 교조주의 안 된다.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좀 민감한 이야기지만 지금 이제 성소수자 문제 논리적으로 맞아요. 예, 맞는데 이게 때로는 정책 입장이 모호한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당시 후보 그 국회 앞마당인가요? 그 기자회견할 때 그 성소수자 그 단체가 막 뛰쳐나가고 했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선명하게 그걸 공약으로 걸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될 수 있죠. 있지만 그 문제가 한국 사회가 일방적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여론이 기울어지지 않는 상태라면 그거를 정책으로 밀어붙이면 나라가 쪼개져 버린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거는 그럴 경우는 일단 보류해 두는 게 낫지 않느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것보다는 일단 보류해 두죠. 그게 맞지만, 비록 맞는 얘기지만. 그래서 링컨이 노예제 문제 때문에 정말 정치적으로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그래서 계속 낙선만 한 거야. 선명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노예제 역사가 미국을, 링컨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 노예제가 미국 사회를 계속 분열시키는 쪽으로 힘을 작동시키는데 그 분열을 막아냈거든요. 링컨이 그때 존재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정말 지금 이 연방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링컨이 위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분열의 원인이었던 근본적인 원인 노예제 역사는 1619년 8월 20일에 시작됩니다. 이 날이 바로 앙골라에서 포르투갈 그 무역상들이 20명의 노예를 미국 땅에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들여다놓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냐, 버지니아 그 제임스타운, 버지니아가 어디냐면요, 그 미국의 수도 워싱턴 바로 맞은편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무슨 강이더라? 티맥 강인가? 뭐 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메릴랜드 주의 워싱턴 그 청사가 있고 정부 청사가 있고 그 맞은편이 바로 버지니아인데 이게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여기가 또 어떤 장소냐면은 그 영국의 청교도 혁명 당시에 그 청교도 있죠. 그래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 배 타고 넘어왔던 메이플라워 타고 처음 왔던 곳이 이쪽 여기 와서 정착한 곳이 바로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입니다.
그래서 건국 당시 그 미국 정치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국 초기에 이 사람들이 합심해서 한 것도 있죠. 독립혁명 그 영국 상대로 전쟁을 할 때는 합심해서 싸웠지만 노선이 연방주의하고 공화주의 이 노선 싸움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네, 정말 그래서 그 누구더라? 그 심지어 막 결투 신청해가지고 아니 무슨 막 미국 건국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대통령 후보도 나가려고 했던 그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막 지들끼리 싸움 나가지고 한판 붙어 해가지고 결투 신청해가지고 근데 이게 유럽에서는 칼싸움 했잖아요 옛날에 펜싱 칼싸움 했는데 여기는 총싸움이야.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아 그래. 아 예. 그 해밀턴 프로젝트 해밀턴 맞죠? 그 재무상 했던 아니 재무장관 했던.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아 그래요. 그런 일도 있어요. 해밀턴 하면은 사실은 미국 건국 이제 조지 워싱턴을 빼고 나면 미국 건국의 3대 인물입니다. 3대 인물.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알렉산더 해밀턴,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그 제퍼슨은 나중에 대통령도 했죠. 1대, 2대, 3대, 4대, 4대, 5대 대통령을 했어요. 제퍼슨은. 그리고 근데 해밀턴은 그렇게 불기의 객이 됐죠. 근데 해밀턴이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은 미국의 이 재무 관련 이쪽 설계자예요. 그래서 미국인들한테는 되게 높은 평가를 지금까지도 되게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고 미국 화폐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폐에 들어갈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근데 빵! 총 쏴가지고 결투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 연방주의자하고 공화주의자의 싸움은 네,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 배신자들 하면서 그 정도로 극도로 막 싫어하고 증오하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800년 이 대선 때는 존 애덤스가 연방주의 대표로 나왔고 토마스 제퍼슨이 이제 공화주의. 자, 이 연방주의가 쉽게 얘기해서 그 남북 전쟁의 남부가 연방주의자입니다. 연방 그러니까 지방자치. 야, 우리 주정부가 우선이야. 예? 주정부가 우선 뭐 이런 입장이고 공화주의는 이 전체 이 연방을 묶어 놓은 전체 전체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가가 더 중요하고 거기가 우선이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이게 이제 그 노예제하고 엮여가지고 엄청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1800년 대선 때는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구 집권을 해야 된다. 할 정도로 서로가 다시는 쟤들이 정권을 못 잡게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서로 적대감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알렉산더 해밀턴 빵 해가지고 총싸움 해가지고 죽은 해밀턴은 이 제퍼슨이 대통령 되는 거 막으려고 합법적이고 헌법적인 조치 뭐 이런 것까지 거론해가면서 그 정도로 격렬하게 싸웠어요. 근데 결국은 토마스 제퍼슨이 공화주의가 승리를 했습니다. 예. 공화주의가 승리했다는 것은 북쪽이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북쪽이 정치적으로. 자, 그럼 이 노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왼쪽이 미국 독립선언서예요. 독립선언서의 부제가 자유를 향한 외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의 진보적인 학자들이 미국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거를 고발을 할 때 항상 요걸 끌고 와요. 왜? 자유를 향한 외침? 그건 니들만의 자유 외침이 아니냐. 인디언 학살하고 니들 노예제 하고 했던 놈들이 무슨 자유를 향한 외침이냐. 이 위선적인 놈들 하면서 그 미국 비판할 때 항상 이거 끌고 와요. 예, 이거 가지고 엄청 까입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왜냐면은 왜 그러냐. 이게 한편으로는 노예제 철폐하는데 되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건국 초기에 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노예제를 반대하는 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예, 자유라는 거. 왜냐? 자기들이 그 미국 건국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럽에
유럽의 봉건 영주한테 착취당하던 사람들이에요. 절대 군주 밑에서 착취하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건너온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자기들 처지하고 이렇게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이건 처음부터 그래서 남북 분열이 예고가 되어 있었던 게 그래서 북부 쪽은 시작부터 노예제를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 이걸 처음부터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미국이 위선적이다라고 비판하는 게 일부 맞지만 그게 전면적인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북부 지역은 시작부터 이걸 실천을 했다니까. 노예제 딱 철폐하고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각 주별로 노예제를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자율적으로 이제 한 겁니다. 북부는 우리는 처음부터 노예제 하지 맙시다 해가지고 딱 했지만 다른 데서는 노예제를 막 한 거예요. 특히 이제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면화 재배라든지 농사 짓는데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그냥 노예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국가 차원에서 이걸 정리를 못 한 거야.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이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렸다. 이거 정말 참 이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치겠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제퍼슨 생각에는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이미 막 들어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게 처음부터 무슨 단일한 국가가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막 영국인들은 저 버지니아라든지 메릴랜드 이쪽 초기 이제 여기에 자리 딱 잡고 저기 그 다음에 아일랜드인들은 좀 늦게 와가지고 좀 더 뒤쪽으로 가서 자리 잡고 예? 우리나라 그 조선족들 그 연변 쪽 그 자리 잡는 거 보면요. 두만강 가까운 쪽에 한경도 사람들이 먼저 자리 잡아요. 한경도 가깝잖아요. 여기 쏙 건너면 되니까. 자, 그 다음 가까운 사람 누구야? 밑에 평안도 막 이쪽 사람들. 그 다음 이제 저 뒤에. 제일 멀리 가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경상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은 나중에 몇 딱 가니까 전부 자리 딱딱 잡아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흥룡 가서 해이룽 장성.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미국도 똑같습니다. 영국이 제일 먼저 딱 자리 잡고, 그 다음에 프랑스, 동유럽 사람들 넘어오고, 그 남부 유럽, 이태리, 스페인 이쪽 넘어오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가 좀 늦게 넘어오거든요. 아일랜드 또 저쪽. 그래서 시카고가 아일랜드 판이에요. 시카고가 이 동부 해안 기준으로 하면 중부 쪽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시카고가 되게 유명한 거는 거기가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주로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그게 민주당의 약간 성지 같은 곳이에요. 네. 그래서 초기에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모호하게 딱 넘기고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 있던 거죠. 갔더니 이게 미국을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로 밀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800년대 미국 한번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맨 우측 이게 초기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했을 때 초기에 이때가 1800년 이제 고 무렵이죠. 그래서 점점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가는데 서쪽 보시면 이쪽 중부 지역은 원래 스페인 땅이었어요. 스페인 땅. 여기가 원래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을 때는 이 지역 전체를 묶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루이지애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루이지애나가 맨 밑에 하나의 주로만 남아있죠. 근데 스페인이 점령하고 있을 당시에 이 전체가 루이지애나였습니다. 근데 스페인이 프랑스하고 한판 붙었다가 저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이 땅이 어디로 가느냐? 프랑스한테 넘어가요. 프랑스한테 넘어가고 그랬다가 나중에 미국이 프랑스한테 이 땅을 삽니다. 돈 주고. 프랑스가 그때 팔아먹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나폴레옹이 열심히 전쟁하고 다닐 때야. 그러니까 전쟁 비용이 필요하니까 땅 팔아서 전쟁 비용 조달을 한 거예요. 그 미국은 주순 거예요. 주순 거 진짜. 그렇게 되고 자 이쪽 라인은 멕시코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 멕시코 땅이 멕시코가 아니죠. 그 멕시코가 스페인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스페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전부 다 갖고 있었던 거야, 원래. 예. 그렇다가 스페인이 무적함대 깨지고 하면서 스페인이 몰락의 길을 가면서 그래서 스페인을 막 뜯어먹잖아요. 그 스페인 뜯어먹은 게 프랑스가 하나 뜯어먹고. 예. 그리고 이 남미 쪽에서는 싹 다 독립을 해버립니다. 이게 원래 이제 스페인에서 넘어온 사람들인데 그래서 처음에 넘어와가지고 막 스페인 본국에다 열심히 상납을 하고, 예. 아이고, 황제폐하게, 금도 막 상납하고 하다가 이제 대가리 막 굵어지면서 스페인 본국도 이제 힘이 막 약화되고 하니까 더 이상 못 주겠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 국력은 더 쇠락한 거야. 진압하러 올 병력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남미 쪽이 전부 하나둘 다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독립을 했는데 이 땅을 미국이 빼앗죠. 네,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텍사스 같은 경우는 원래 멕시코 사람들, 그러니까 라틴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미국인들이 여기 와서 자리 잡고 살다가 쉽게 얘기해서 머리 숫자를 늘려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 일으켜서 우리가 멕시코로부터 독립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에 붙겠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미국이 또 도와주러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멕시코가 붙어가지고 이 땅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멕시코 이제 힘이 없으니까 반강제 양도를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돼서 땅이 이렇게 이게 이 전체 넓어지는 과정이 185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1850년 정도 되면 지금 현재 미국 영토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 내부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까지는 외부하고 뭐 땅 넓혀야 되고 싸우고 또 그 사이에 또 이쪽은 서부 개척 시대 막 열려가지고 서쪽으로 이러면 막 가고 하니까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울 그 정신머리가 없었는데 이게 딱 정리되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싸울 수 있는 환경이 막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1800년대 이 색깔 표시 보면 여기 나오네요.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스페인 좀 다 먹고 있을 때요. 그래서 이 빨간 색깔이 노예제가 있던 주입니다. 그리고 파란 색깔이 노예제가 없던 주입니다. 그 색깔 표시예요. 예. 이렇게 남북이 딱 갈리는데 여기 보시면 메릴랜드 여기가 바로 워싱턴 수도, 미국 수도 워싱턴인 곳이고. 그쪽으로 가시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요? 예. 그렇군요. 컴퓨터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뭐 하여튼 버지니아 그 노래 유명하죠. 웨스트 버지니아. 비행기 헬기 추락으로 죽은. 하여튼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고, 자, 요게 1819년까지 어떤 상황이냐면은 11대 11. 그러니까 노예제가 11개 주, 그리고 자유주가 11개, 11대 11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서부로 가면서 새로운 주가 생겨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주가 생겨나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문제의 미주리. 조금 전 지도가 여기까지예요. 근데 그 이후에 여기 새로운 주가 생겨나잖아요. 그 첫 번째가 미주리였어요. 그럼 이 미주리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미주리가 이제 연방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 11대 11인데, 이게 균형이 지금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균형이 지금 무너지게 생기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타협안 딱 나온 게 선을 그었어. 북이 36도 30분 기준. 요 파란 선입니다. 요 남쪽은 노예제를 인정하고 북쪽은 노예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추가로 주가 들어올 때 이쪽은 이미 형성돼 있으니까, 예. 왜냐면은 이거 켄터키, 뭐 버지니아, 메릴랜드 이쪽은 이미 노예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선을 거기까지는 적용 안 시키고 소급 적용을 안 한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적용하자 해서 타협을 하고 넘어간 거예요. 예. 넘어갔는데, 자, 요게 그나마 싸움판이 벌어지지 않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반 뷰렌이라는 대통령, 미국 8대 대통령인데 1837년부터 1841년까지
대통령이 지냈는데 이 세대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 뭐 그것처럼 여기는 독립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앞 세대는 이게 그냥 모호한 상태로 넘어왔지만 서로 되게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이 6.25 전쟁 때문에 자기들 세대 간에 되게 미워하는 감정들이 진짜 강했잖아요. 전쟁 트라우마가 경험이 있으니까 막 피난도 가고 막 이랬으니까 자기들끼리 되게 견해가 이제 세게 부딪히는데 그 밑에 세대 가면은 전쟁을 안 겪었으니까 굳이 그렇게 우리가 왜?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비오렌 대통령이 오늘날의 현대적인 민주당 시스템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민주당 골격을 만든 사람, 뭐 시스템을 만든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싸움판이 안 벌어지면서 뭔가 약간 이렇게 대충 타협하면서 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때까지. 폭탄이 있었지만. 자, 그런데 요 시기 넘어오면서 이때부터 이 노예제 문제 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진짜 총 빵빵 쏘고, 예? 막 칼질하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 통계를 보니까 뭐 1830년부터 60년, 30년 동안 125건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뭐 사람 죽이는 그런 사고가. 그 정도로 사실은 남북 전쟁이 물밑에서 무르익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나라 상황하고 계속 비교를 하면서 들으시면 왜 노무현이 링컨의 역사를 찾아서 이걸 롤 모델로 정치를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남북 분단 막 총싸움 해가지고 서로 증오, 적대감이 엄청난 그 사회. 거기에다가 영남 지역주의, 호남 지역주의, 거기에다 충청도 지역주의까지 해가지고 그 지역주의도 정말 장난 아닌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호남 비하 정말 장난 아니었고, 저는 경상도 출신이라서 호남 사람들 비하하는 거를 어릴 때 듣고 자랐어요. 전라도 깽깽이 어떻고 전라도 사람들은 뒤통수 잘 친다, 막 사기꾼들, 뭐 이런 부정적인 걸 어릴 때 듣고 자랐어요, 실제로. 이게 엄청난 세뇌 효과를 줍니다, 실제로. 왜? 거기에 김대중 빨갱이 편견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사람이 편견, 선입견을 깨뜨리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가면서 자기 스스로 깨쳐야 되거든요. 그 깨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 이게 그냥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또 뭔가 충격적인 자기 나름의 경험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험이냐? 저는 87년도에 대학 입학해가지고 광주 학살 비디오를 보고 나서 모든 게 와장창 깨졌어요. 제가 그 전에 이제 박정희를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다 깨지면서 어떻게 됐냐? 열혈투사가 됐죠. 예, 저는 새 파이프 들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냥 짱돌 던지는 수준이 아니고 짱돌로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짱돌 던질 때 좀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짱돌로 시작해서 나중에 새 파이프로 갔었어요. 예,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런 시대가 그나마 뭔가 타협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 이후에 완전히 와장창 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850년에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이란 게 발의가 돼요. 자, 미주리 옆 동네 캔자스하고 네브라스카가 이제 또 연방주 가입을 신청을 했어. 그러면 기존 그 미주리 타협대로 하면 선 그어놓은 위쪽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노예제 도입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근데 그때 민주당에서 더글라스라는 민주당 상원 의원이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을 딱 발의를 해서 뭐라 그랬냐? 각 주에서 알아서 결정하게 하자. 근데 이거 통과시키면 미주리 타협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력화되는 거, 없어지는 거야.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판도라 상자가 확 열린 겁니다. 네, 이걸로, 이 법 때문에. 사실은 미국 남북 전쟁이 여러 가지가 쌓여서 왔지만
이게 내관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더글라스 상원 의원이 이 법을 발의해서. 근데 나중에 또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에 뭐가 만들어지냐? 도망노예법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법을 개정해가지고 더 안 좋은 쪽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이 도망노예법은 1793년에 만들어진 건데 도망한 노예를 잡아올 수 있는 뭐 권리, 도와주면 안 되는 이런 건데 어떻게 강행했냐? 방조하는 것도 처벌하는 거야. 이거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연상되죠? 국가보안법도 그 방조죄 처벌했었어요. 불고지죄도 처벌하고 신고 안 했다고 처벌하고 그런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도라 상자가 확 열린 겁니다. 그래서 링컨하고 더글라스가 논쟁을 시작하죠. 이게 사실 링컨이 정치적으로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더글라스라는 이 라이벌을 만났는데 노예제와 관련해서 링컨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시원한 사이다 선명성 발언을 하지 않아서 계속 패배하죠. 네, 패배합니다. 더글라스한테 또 져요. 이래서 그래서 대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글라스한테 그러죠. 이제 노예제 폐지주의자로 또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링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노예제가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줄을 간섭할 의도도 없습니다.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도 없고 또 그럴 의도도 없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사회적 정치적 평등 속에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영원히 금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구한 빵을 먹을 권리에 있어서는 흑인이든 더글라스 당신이든 누구든 간에 모두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 유세 때 이 더글라스와의 논쟁은 나중에 책으로 묶어서 냅니다. 왜냐하면 이 논쟁이 어느 정도 유명했냐면은 이 선거 유세를 둘이 논쟁할 때 구름간중이 모였어요. 네, 구름간중이. 그래서 미국을 각 도시를 돌면서 논쟁을 했어요. 막 미국 도시를 돌면서 순회해서 돌면서 논쟁을 한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 선거 때 둘이 다시 붙습니다. 그때 링컨이 더글라스를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또 반전이 있어요. 그 뒤에 가면. 그래서 이때 링컨이 더글라스한테 패배한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민의 자유를 위한 싸움은 수백 번의 패배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본 것 같죠? 예, 그죠?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 예, 그 말씀, 예, 이 맥락이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은 링컨 대통령의 발언에서 엄청나게 많은 영감을 받고 그래서 비슷한 뉘앙스로 나오는 말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 방송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귀 밝은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제가 하는 내용의 사실은 거의 70%는 노무현 대통령 말씀 다 하셨던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고 제가 막 새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님 뭐 연설문, 발언록 이런 거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했던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영향을 받고 사는 거죠. 자, 1850년 이렇게 지나고 1852년에 문제의 톰 아저씨 오두막 이 소설이 출판이 됩니다. 되게 유명하잖아요. 엉클 톰스 캐빈. 되게 유명하죠. 어릴 때 막 만화도, 저희 어릴 때는 이게 만화로도 만들어지고 뭐 드라마도 나오고 그랬던. 근데 이 소설이 출간되면서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노예제 폐지 여론이 좀 더 세집니다. 근데 자, 세지니까 반작용이 있는 거죠. 남쪽은 야, 이거 저거 조심해야 되겠는데 막 이렇게 경계심이 더 세지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 정당의 양극화가 지금 가는 것처럼 지금의 미국 사회가 이때 존재했던 거예요. 지금 그 트럼프 등장 이후에 미국은 이 링컨 이후에 만들었던 이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예. 예. 트럼프가 이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의 시대가 트럼프에 의해서 끝장이 나버린, 예.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트럼프가 링컨의 역사를 끝장냈다. 예.
그래서 남부에서는 아예 이제 노예제가 정당하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막 그다음에 이제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려는 논리를 엄청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전쟁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1860년에 11월 6일 대통령 선거에서 링컨이 승리했어요. 이거 잘 보십시오. 자,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서 다음 달인 12월 20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연방에서 탈퇴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지니아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이에요.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선포 요새라는 게 있어요. 근데 탈퇴를 하니까 그때 연방군이 선포 요새를 장악해가지고 그거를 사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남북전쟁의 첫 전쟁이 바로 선포 요새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작은 요새예요. 바다 쪽에 있는 요새인데 이걸 연방군이 장악하고 있는데 나중에 남부군이 저게 있으니까 신경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빼앗으러 가니까 거기서 이제 전쟁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탈퇴한 이후에 미시시피, 플로리다, 알라바마, 조지아, 루이지애나 이게 전부 남쪽 벨트예요. 지금은 공화당 지지가 강한 동네지만 이때는 민주당 텃밭들 이게 탈퇴해버린 거예요. 보세요. 이건 뭐야? 선거 불복이야. 링컨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이에요. 그리고 2월 9일에 남부연합을 딱 결성해서 국가를 선포를 합니다. 이거 뭐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3월 4일에 링컨이 대통령이 취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4월 한 달 후에 남북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되게 불운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대통령 딱 당선됐더니, 야, 남북을 막 탈퇴하고, 아예 남북연합 국가 만들고, 국기도 만들었잖아요. 국기 만들고, 막 국가 만들고. 대통령을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 그 전쟁 우리나라는 3년 했지만, 얘네들 전쟁은 4년을 했어요, 4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더 비극인 거는 나중에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암살당해서 죽잖아요. 뭐야? 그 링컨 개인의 인생이라는 거 보면,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링컨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가 진짜 자기 개인을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다가 자기 인생을 갖다 바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을 하는 거죠. 비슷하죠? 그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삶하고 너무 닮아요. 우리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바로 선거 불복 이야기 나오고 하다가 바로 판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똑같아. 그래서 마저 이제 링컨의 삶을 보면, 자, 그래서 1904년 임기 끝나고 1964년 11월 8일 대통령 재선에 성공합니다. 65년 3월 4일에 대통령 취임식을 합니다. 재선 대통령. 그리고 그 한 달 후에 드디어 이겼어요. 이제 4월 3일에 연방군이 남부연합의 수도인 리치먼드, 이게 버지니아 주에 있습니다. 리치먼드를 딱 점령하면서 전쟁이 4월 9일에 종료가 됩니다. 보세요. 그런데 전쟁 종료되고 나서 5일 만에 암살당해서 죽었어요. 뭐야, 이거. 실컷 고생해서 전쟁도 마무리, 이제 뭐 대통령 딱 되자마자 전쟁 터져. 그래서 전쟁 마무리 딱 해놨더니 5일 지나서 암살당해서 끝난 거예요. 사실 개인의 삶을 보면 되게 불운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 전쟁 와중에 가족사도 되게 비극이 많습니다. 가족사도. 전쟁 중에 링컨 대통령이 정말 아끼는 셋째 아들이 죽어요. 셋째 아들도 죽죠. 거기에다가 링컨 대통령 부인, 셋째 아들 죽으니까 대통령 부인이 좀 정신적으로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 전쟁은 해야지. 그 가족 어떻게 또 돌볼 겨를도 안 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가족 문제가 나중에 좀 비극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대통령 그 부인의 형제들이 전부 남부군이에요, 또. 그런 비극적인 이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 부인 그 뭐 오빠, 남동생 이 사람들 국군총회,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 그 부하들 총에 다 맞아 죽어요. 전사예요. 전쟁 중에. 그런 비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딱 종료되고 바로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으리라. 예. 그래서 이게 이게 성경에 나온, 저는 기독교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다 까지면 이게 성경에 있는 건가요? 어떤지 모르겠네. 이 성경 예? 땅이 걸리긴 아니어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는 있죠. 그죠? 예. 성경에 이 비슷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 이 말도 참, 예,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씁니다. 심판받지 않으려면 심판하지 마라. 예. 굉장히 참 무거운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해야 할 때도 있거든. 그 선을 구분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 링컨의 말에 그 중요한 함의는 이런 것 같아요. 쉽게 심판하지 마라.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심판 안 할 수 있는, 심판해야만 하는 게 또 존재하잖아요. 예, 모든 걸 심판 안 할 수 없잖아. 전두환 같은 경우 심판해야지. 예, 학살자 심판해야죠. 근데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너무 쉽게 심판하지 마라. 신중하게 심판해라. 뭐 이 정도로 저는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반전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켄터키 네브라스카법 발의했던 그 더글라스 의원, 그 더글라스 의원이 이제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더글라스 의원한테 또 선거에도 패배하고, 그죠? 그렇죠? 근데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링컨 대통령이 더글라스를 만나가지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비록 정적이지만 이 전쟁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연방이 이렇게 분열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좀 도와주십시오. 자, 그런데 더글라스도 대단해요. 링컨의 부탁을 받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더글라스가 시민들 앞에 서가지고 이 전쟁에서 북군이, 연방군이 승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 호소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견해에서 줄곧 현 정부에 반대해왔습니다만 지금은 대통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은 지금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합중국을 보존하고 정부를 유지하며 연방의 수도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저는 민주당원입니다. 저는 링컨에게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호소를 하고 다닙니다. 왜 호소를 하고 다니냐? 병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전쟁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들한테도 이 전쟁은 연방군이 승리해야 된다. 남부연합을 저대로 두면 안 된다. 고 호소하고 다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되게 반전이죠. 이 사람이 그 판도라 상자 열었던 사람인데, 캔자스 네브라스카법. 그런데 자기 손으로 지금 수습하는 중인 거예요. 예. 저는 이 정치 모습이 한국 사회에서 사라졌다는 거. 지금 미국도 이 정치 모습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냥 강경파 목소리가 당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막 맨날 선명한 개혁 떠드는 그 목소리가 당을 장악해 버려서 타협파한테 지금 민주당 보세요. 수박 타령하잖아요.
이 수박 타령하는 게 정치를 정말 형편없게 만든 거예요. 이게 한국에 트럼프 당이 있다면 지금 민주당이 트럼프 당이에요. 예? 타협파가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더글라스의 행동,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반역질을 한 거지. 링컨은 선명하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민주당 당원들 눈에 보면 링컨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박이야.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가 이런 배경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선명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몇 개만 골라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굉장히 막 전투적으로 무슨 개혁을 추진한 것 신냥 아니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링컨을 존경을 했어요. 이 책을 읽으시면 곳곳에서 타협의 정치 이야기하고 함부로 이 심판하고 막 단죄하고 이거 극도로 그런 정치 하면 안 된다는 것. 선과 악으로 나눈 거. 나는 정의고 너는 불의고 이런 정치를 극도로 배격을 합니다. 링컨을 존경했던 이유는 바로 링컨이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승리했을 때 선과 악 그리고 정의와 불의 뭐 이런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은 거. 그걸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이 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2017년 이후에 민주당 소위 강경파들 선명한 개혁 떠들던 사람들을 한번 연상해보면 연상해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적폐청산의 깃발을 5년 내내 휘두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5년 내내. 아니 지겹지도 않나? 자기들이 정의의 사도인 거예요. 이 세상은 정의의 사도가 넘쳐나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건 춘추백과 시대 같은데 여기저기서 내가 정의요 하고 깃발 들고 나서는 거지 질서가 잡히고 뭔가 제도와 시스템이 정착되고 선진적인 국가에서는 정의의 사도가 설치지를 못합니다. 그 정의의 사도 얘기하니까 저 서울의 소리 백은종 씨가 그 유석춘 교수 사무실 막 쳐들어가서 응징한다고 하는 거. 저는 그거는 해방 1945년 해방 직후에 벌어졌던 그 서북 청년단 이런 사람들 했던 짓이거든요. 아니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함부로 응징할 권한을 줬어요? 그럼 국가 경찰만 갖고 있는 권한인데 왜 일반 시민이 함부로 자기가 정의라는 거 아닙니까? 응징하러 간다는 거는 그 자체가 이 사회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돈을 벌고 이 사회가 병든 거예요. 지금 좌우망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우파 가로세로 연구소라든지 우파 유튜버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지금 정의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의 실현. 그 반대편도 자기들이 정의 실현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타락한 거예요. 정의의 사도가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정의는 국가가 만든 법률과 시스템으로 정의를 세우는 것이지 일반 개개인이 정의의 사도로 활개치고 하면 그 나라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링컨이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은 이유 두 번째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전형적인 소위 그 수박 같은 발언이 한번 보십시오. 이 전쟁에 있어서 나의 최대의 목표는 노예제를 없애거나 또는 이를 유지하거나 하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연방의 분열을 막는 데 있다. 노예를 해방하지 않고 연방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할 것이다. 또한 노예를 해방해야만 연방이 유지된다면 나 또한 그 길을 택하겠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당장의 노예 해방이 연방을 구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고구마죠. 고구마예요. 속 터지는 거야. 실제로
실제로 이 당시 공화당 강경파 지지자들한테 엄청난 욕을 먹습니다. 엄청난 욕을 먹어요. 그리고 그런 논조를 가진 언론에서도 링컨을 융단 폭격을 합니다. 저거 우리 편 아닌 것 같다. 이게 누구 연상이 되죠?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딱. 예,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이런 공격을 당했던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죠. 이라크 파병할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소리 들었습니까? 전범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전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시의 푸들이라고 조롱을 당했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왜 이라크 파병했습니까? 국가의 이익이죠. 국가의 이익. 근데 이 국가의 이익이 얄팍한 돈 계산한 이익이 아니에요. 미국이 그 전쟁의 정당 명분, 정당성은 약했어요.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미국과 한국과의 특수한 관계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미국이 한반도 한국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면 지금 한반도는 우리는 지금 김정은 밑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치 엄청나게 그 정의로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김정은 친애하는 위대한 지도자 외치면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99%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런 세뇌 교육 받으면 그렇게 사는 거죠. 저도 아마 김정은 밑에서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굉장히 배고픈 삶을 살 수도 있는 거고. 평양 엘리트로 성장하지 못하면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게 북한 아닙니까? 북한이 아니 뭐 양극화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북한도 양극화 심하지. 예. 평양 엘리트들 등 따숩고 배부르게 먹고 사는 동안 나머지 지역은 춥고 배고프게 살지 않습니까? 중국 보세요. 중국은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제일 심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봉건제 국가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국가의 그 막대한 부를 정말 소수의 특권층이 다 갖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막 재벌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또 친러 포지션 하는 거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박정희 욕하는 사람들이 친중 친러 포지션 가지는 거 보면 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신분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이제 그 타협의 정치거든요. 예. 탁탁 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 노예 해방 해야 돼. 근데 링컨은 기본적으로 노예가 없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원래 자기 소신은. 그런데 미국이 그 현실, 만들어진 현실 그 자체를 싹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조주의자가 아닌 겁니다.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어떡하겠냐. 근데 우리 이거를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 지금 노예제 운영하고 있는 저 농장주들이 그 사람들을 막 악으로 몰아붙이고 불의로 몰아붙이고 그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들을 어떻게든 설득해내고 노예가 점점 없어지는 그 방향에 그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지혜를 모으고 설득해 나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양쪽 정당의 그 강경 지지자들은 그런 걸 못 참아줘요. 대화와 타협하면 난리를 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방송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원내대표들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협상하고 타협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는 양보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심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몇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타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욕을 먹어버리면 일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목소리 큰 놈들만 정치판에서 살아남게 돼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됩니다. 양질의 정치인들이 정치판에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정치인의 중요한 능력은 양보와 타협을 해서 실제로 협상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결과물을 내서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한 발자국 혹은 두 발자국 이렇게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게, 이 사회가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야, 저 100걸음 못 나갈 바에는 야, 한 걸음 떼지도 마. 이 목소리가 큰 세를 얻게 되면 사회가 발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나가잖아요. 계속 제자리잖아.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보안법? 지금 얘 아무도 얘기도 안 해. 아무도 얘기도 안 해, 심지어. 아니, 이렇게 얘기도 안 할 거면 왜 열린 우리당 때 그때 타협안이 만들어졌어요.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독소 조항이 있는 조항을 폐지를 하고 또 일부 조항은 개정을 해서 냅두자. 이게 협상이 됐는데 강경파가 그걸 엎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엎어버리고 쉽게 해서 그 정도의 법안이었으면 저는 10걸음은 나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10걸음을 엎어버리고 지금 제자리 계속 있는 거야. 그리고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밀어붙여서 통과시켰잖아요. 국가보안법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예? 그잖아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차라리 검수완박 그렇게 밀어붙이는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그렇게 밀어붙였으면 박수라도 받았을 거예요. 역사의 유물을 드디어 박물관으로 보내는구나. 박수라도 받았을 텐데 그건 아무도 얘기도 안 해. 거기에다가 차별금지법 같은 거. 아니, 그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여론도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여론도 지금 그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된다는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 정도면 저는 그냥 고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거를. 그건 안 하고 검수완박은 열심히 해. 왜 했겠어요? 네? 왜 했겠냐고. 그것도 막판에. 자, 이게 링컨이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은 이유입니다. 협상. 네. 그리고 바로 그 문제의 노예 해방선언을 그렇게 욕을 먹었지만 결국은 노예 해방선언. 이게 링컨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겁니다. 네. 그래서 1863년 1월 1일 날 선포를 합니다. 이때는 남북 전쟁 중이었죠. 그런데도 여전히 링컨은 또 타협주의자야. 보세요. 전면적이지가 않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보세요. 선언 당시에 해방된 노예, 실질적으로 해방된 노예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선언이 적용되는 주가 남부 10개 주만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강경파들, 노예 폐지론 강경파들은 이거 뭐 장난하냐? 또 링컨 팍 갖다 때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미국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지? 왜 남부 10개 주만 하느냐? 그 다음에 또 이 이게 링컨이 온건파니까 또 노예제 옹호하는 사람들도 막 살살 달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딱 내니까 그 노예론자들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 링컨한테 쏘갔네?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예. 좌파 신자유주의. 예.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은 언제 노예제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느냐. 바로 남북전쟁 승리가 목전에 왔을 때. 아까 보셨지만 1865년 4월 9일에 남북전쟁이 끝내지 않습니까? 그 끝나기 전 바로 1월 31일 날 수정헌법 13조. 예, 지금 현재 살아있는 법입니다. 이 수정헌법 13조로 인해서 노예제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이뤄냈잖아요, 결국은. 예? 이렇게 막 욕먹었는데 결국 이제 이게 전면 폐지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자, 또 이제 링컨이 위대한 대통령 남은 이유 세 번째. 이건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연상하시면 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63년 12월 8일 남북전쟁 한창 중이죠. 이때 이미 이제 국가 재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후 처리 문제를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야, 이제 전쟁 우리가 이기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남부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대우할 것이며
남부 지역 연방 탈퇴했는데 얘네들을 연방에 다시 이렇게 복귀시킬 때 어떻게 할 거냐. 페널티는 어떻게 줄 것이며 뭐 이런 거 고민한 거예요. 근데 이거 강경파들 속 뒤집어지는 소리만 잔뜩 늘어났어요. 자, 남부 지역 반란군이 소멸된 후에 주민의 10분의 1이 동의하는 주대표를 연방의회에 보내는 것으로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이거는 강경파들은 이거는 뭔 개소리냐. 10분의 1이면 요건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아니, 응? 너무 완화했다. 자, 그 다음 반란군도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면 즉각 사면. 버리고 항복하면 쉽게 얘기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강경파 입장에서는 뭔 소리래? 저것들 작살내야지? 이거예요. 적폐청산해야지. 지금 뭔 소리 하냐? 반발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자, 이걸 1863년에 이미 세워놨어요. 그래서 링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비가 엄격한 정의보다 풍성한 결과를 낳는다고 믿는다. 참 대단합니다. 거의 보살이에요, 보살. 그래서 링컨이 이렇게 딱 이걸 실제로 전쟁이 끝나고 이 계획을 내놓습니다. 만든 거는 이제 전쟁 중에 만들었지만 전쟁 딱 끝나고 나서 이걸 딱 내놔요. 당연히 이제 난리가 났죠. 일단 의회가 반기를 듭니다. 대통령의 그 방침에는 우리가 따를 수가 없어. 우리 의회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회가 따로 안을 만들었어요. 자, 유권자의 10분의 1, 안 돼. 절대 다수가 찬성할 때, 그때 주정부를 구성한다. 자, 반란에 참여했던 자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이거, 야, 니들 앞으로 투표하지 마. 이런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남부주의에 대한 부채는 갚지 않아도 된다. 쉽게 해서 북부가 남부한테 갖고 있는 부채, 야, 우리 이거 안 줄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야, 우리가 이겼으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재건되는 주 노예제 금지. 이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건데 하여튼. 자, 그래가지고 이 안을 링컨한테 줍니다. 우리 의회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링컨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문 깔고 뭉개요. 답도 안 하고 그냥 깔고 뭉개고 앉았어. 네. 그냥 버티기 작전. 그랬습니다. 뭐 니들 생각에 쉽게 해서 반론도 안 하고 그냥 깔고 뭉갰어요. 계속 막 어떻게 됐어? 대통령님, 우리 의회가 보낸 안 빨리 어떻게 할 거요?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링컨의 정신은 그래서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이 링컨의 두 번째 대통령 취임 연설에 엄청나게 감명을 받았다고 해서 아까 한 단락 제가 한 문장 소개해 드렸죠? 다른 부분도 제가 추가로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는 링컨의 정신의 핵심을 관통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전쟁 이제 끝나기 전이잖아요. 예, 1865년 3월 5일 날 대통령 취임할 때 했던 연설문 내용입니다. 누구에게도 원한을 갖지 말고 모든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끝내기 위해 이 나라의 상처를 꿰매기 위해 이 싸움의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사람과 그의 미망인과 고아가 된 그의 아이를 돌보고 우리들 사이에 그리고 모든 나라들과의 정의롭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모든 일을 다하기 위해 매진합시다. 그러니까 적폐청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전쟁을 했지만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모두 우리 같은 공동체 아니냐. 우리 형제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냅시다. 응? 그런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거 있죠? 이 전후 문제, 처리 문제. 이게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일단 링컨이 소속한 당에서 일단 전부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남부는 남부대로 또 의회가 내놓은 안 하면은 남부는 남부대로 자기들 못 받겠다. 자, 이게
이 전후 처리가 지금 안 되는 복잡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죽어버린 거예요. 예? 암살당해서. 보세요. 전쟁 끝나고 4일 후에 죽은 거 아닙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링컨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해놓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암살자의 손에 죽어야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나는 분명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때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 내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길 것이다. 이게 1864년 어느 날. 자, 노무현 대통령께서 생전에 링컨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세요. 어디 그 영상이 있는데 제가 오늘 사실 그걸 찾아서 틀어주려고 했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네. 아니 이게 맨날 보이던 게 꼭 쓰려고 하면 안 보여. 못 찾았는데 그게 아마 KTV에서 그 노무현 정부를 말하다 뭐 특집 기획한 게 있어요. 몇 편의 그 임기 막판에 거기 영상에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도 약간 이제 자신의 그 운명을 사실은 되게 이 죽음과 결부시키는 그런 말씀을 해놓은 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탄핵을 당했을 때 어떤 책을 읽었냐면은 그 김훈의 칼의 노래를 읽었어요. 김훈의 칼의 노래가 그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그 운명을 예감하는 그런 책이잖아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는 그런 것처럼 링컨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지금 전쟁은 이겼어. 그리고 해놨는데 지금 사실 되게 첨예한 갈등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복잡한 문제가 이제 깔려 있는데 이게 해결이 됐단 말이지. 왜? 죽어버렸단 말이야. 죽어버렸어. 어떻게 됐냐? 죽어버리니까 반대하던 사람들이 링컨 쉽게 해서 전부 링컨 재평가가 된 거예요. 남부에서도 자신들에게 관대한 이런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링컨을 존경을 하게 되고 링컨의 그 방안 그냥 전부 고개 숙이고 끄덕끄덕. 자, 그 반대했던 링컨 소속 정당은 당연히 유지를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싹 해결돼 버린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링컨이 살아있었다면 링컨은 계속 그거 가지고 괴롭힘을 당했을 것이다. 또 양쪽으로부터. 그리고 문제가 자칫 해결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죽어버려서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 시대가 이 분열의 역사가 이때 딱 정리가 되고 트럼프 이전까지 온 겁니다. 트럼프 이전까지 온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딱 그 시기에 이 링컨의 이 통합의 역사가 분열의 역사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은 그걸 다시 복원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링컨의 삶을 이렇게 보면 특히 그냥 링컨 아무 책이나 읽지 마시고 반드시 노무현 대통령이 쓰신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링컨의 진면목을 제대로 서술해 놓은 책은 단연 그냥 전 세계에 저는 전 세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쓴 이 책이 제일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왜냐하면 다른 책은 내가 못 읽어봤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이 근데 절판이 됐나 모르겠네. 이게 책이 찾기는 힘들 거예요. 이제 서점 판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도서관 가서 헌책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헌책방에서. 헌책방. 자, 그럼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저 시간 지켰어요. 그래도 앞에 시기가 있으니까 좋네. 제가 처음 약속드렸던 게 1시간 40분 약속드리고 했거든요. 약속 지켰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질문 받고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는 이제 노무현은 왜 개헌에
매달렸을까 그 내용인데요. 개헌 이야기는 뭐 사실 정말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헌안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보통 한 번만 기억하실 텐데 2018년에 한 번 있었고 그 뒤에 한 번 약간 이제 원포인트처럼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제도와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하드 파워라 그러죠. 하드 파워가 있고 또 하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각 개개인의 우리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개인의 어떤 그런 역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 측면에서 이 두 개의 바퀴가 같이 잘 맞물려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개헌이라는 부분은 바로 이 하드 파워의 문제, 여기에 좀 집중해서, 그래서 이 제도와 시스템이 먼저 바뀌어서 문화를 끌고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문화가 먼저 바뀌어서 뒤늦게 제도와 시스템이 그걸 뒷받침해서 뒤쫓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가 발전을 해 나갈 때 한쪽 바퀴가, 그러니까 양쪽 바퀴가 잘 안 굴러갈 때 어느 쪽 바퀴라도 한번 굴려야 된다. 그래서 개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주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어떤 한국 사회,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한 발자국 앞으로 뭔가 굴리기 위해서는 하드 파워를 일단 먼저 바꿔야 나중에 이 정치 문화가 그 뒤따라와서 한 사회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정말 집요할 정도로, 정말 그 얼마나 집요한지를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